국민의힘 김기현 대표가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국회의원 수를 줄이자면서 불체포 특권 포기도 여야 공동으로 사역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불체포 특권 포기에 대한 맞대응 성격으로 풀이됩니다.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없애겠다는 당정 발표에 고3 수험생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수능과 관련한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110여 년 전 대서양에 침몰한 타이타닉호 잔해를 관광하려던 심해 잠수정이 실종돼 미국과 캐나다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억만장자를 비롯한 5명이 타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집니다. 올여름 첫 장마가 예년보다 6일 정도 늦은 오는 일요일 제주 지역부터 시작될 걸로 보입니다. 오늘과 내일은 전국 곳곳에 불볕 더위를 식히는 비가 내립니다. 뉴스앤이슈 2부 이어갑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부산 엑스포를 유치하기 위해 프랑스에서 직접 영어 연설에 나섭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에 이어 이탈리아 멜로니 총리도 파리를 찾으면서 세 나라 정상의 사활을 건 총력전이 펼쳐집니다.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박소정 기자입니다. 어느덧 8번째 해외 방문. 파리 공항에 착륙한 전용기에서 내려서는 윤석열 대통령 얼굴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집니다. 김건희 여사는 손가방에 부산은 준비를 마쳤다는 문구가 영어로 적힌 열쇠 고리를 달았습니다. 올림픽이나 월드컵보다 더 어렵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유치하게 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글로벌 외교의 새로운 지평을 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시각으로 오늘 밤 열리는 국제박람회 기구 BIE 총회. 행사장은 파리 서남쪽 위성도시 이실의 물리노의 작은 극장인데 총회를 하루 앞두고 종일 관계자들이 오가며 분주한 모습이었습니다. 행사장 주변 거리와 정류장 곳곳에는 우리 기업이 내건 부산 엑스포 광고판이 100여 개 설치됐고 총회장과 리셉션장을 잇는 도로는 부산 로드로 꾸며졌습니다. 2030 세계박람회 경쟁국들의 4차 프레젠테이션에서 윤 대통령은 직접 연설에 나섭니다. 우리나라에 주어진 30분 동안 가수 싸이와 스타트업 대표 등이 연사로 나서고 성악가 조수미 씨와 걸그룹 에스파의 카리나는 영상으로 등장합니다. 경쟁 도시는 부산뿐 아니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이탈리아 로마, 우크라이나 오데사까지 4곳. 사우디 빈살만 왕세자는 16일 일찌감치 파리에 도착해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회담을 마쳤고 멜로니 이탈리아 총리도 파리를 찾아 유치전에 뛰어듭니다. 전쟁이 계속되는 우크라이나는 가능성이 희박해 사실상 3파전입니다. 세 나라 정상 총력 외교전에 막이 올랐습니다. 사우디가 앞선 가운데 벌이는 3파전에서 윤 대통령의 직접 연설이 얼마나 회심의 카드로 작용할 것인지 시선이 쏠립니다. 총회가 열릴 프랑스 이실의 물리노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 총회에 참석하기 앞서 에마뉴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 프랑스 정상회담은 공동 언론 발표에 이어 오찬 회담 그리고 배석자를 최소화한 단독 회담 순서로 진행됩니다. 대통령실 이도훈 대변인은 현지 프레스센터에서 인권을 강조하는 프랑스는 그런 차원에서 북한과 수교도 안 했다면서 윤석열 정부도 북한 인권 문제를 정면으로 다뤄와서 이 부분이 중요한 의제가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국회의원 전원의 불체포 특권 포기와 현재 300명인 국회의원 정수의 10% 감축, 국회의원 무노동 무임금 제도 도입을 공동 서약하자고 야당에 제안했습니다. 김 대표는 오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불체포 특권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한 걸 거론했습니다. 김 대표는 이 대표의 관련 언급을 만시지탄이지만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면서도 이 대표가 대선 공약으로 불체포 특권 포기를 약속해놓고 어긴 것에 대해선 국민에게 사과부터 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의원 숫자가 10% 줄어도 국회는 잘 돌아간다며 엉뚱한 정쟁 유발, 포퓰리즘에 골몰할 시간에 진짜 해야 할 일을 열심히 하면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김 대표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의원 300명인데요. 10% 줄여도 국회 잘 돌아갑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국민들 앞에 불체포특권 포기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 뒤집었습니다. 국민 속인 겁니다. 맞잖아요. 그러니 적어도 정치 지도자로서 책임 있는 역할을 하신다면 정중한 대국민 사과부터 하는 것이 그게 도리입니다. 그리고 말로가 아니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약속을 실천하실 것인지 방안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가 드디어 불체포특권을 포기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서에 서명할 것을 제안합니다. 야당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 대해 김 대표가 여당 대표인지 야당 대표인지 잘 구별이 안 됐다고 혹평했습니다. 이 대표는 오늘 김 대표 연설 뒤 기자들과 만나 책임지는 자세와 권한만큼 국민의 삶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가 참 아쉬웠다는 생각이 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대표가 국정을 책임지고 있는 여당으로서 이 나라를 어떻게 책임지겠다, 어려운 민생 경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가겠다는 말씀보다는 오로지 남 탓에 전 정부 탓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대표는 다만 김기현 대표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에 응할 생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별다른 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 수능 이제 5달 남았습니다. 짧게는 고3 생활 1년, 조금 길게 보면 고등학교 3년을 준비한 달입니다. 평가 한 번에 미래가 좌우된다, 이런 구조적인 문제는 차치하고 당장 수험생들에겐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쉬운 수능 논란, 교육부 장관 브리핑에서 시작됐습니다. 대통령에게 업무 보고를 한 날이었습니다. 이주호 장관은 당시 지시받은 걸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보고 내용에는 없었지만 대통령께서는 최근 사교육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 방안을 준비하여 강력하게 추진해달라고 지시하셨습니다. 특히 수험생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대학 수학능력시험과 관련하여 변별력은 갖추되 학교 수업만 열심히 따라가면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출제하고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내용은 출제해서 배제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 브리핑이 있고 몇 시간 뒤에 대통령실이 수정 공지를 냈습니다. 학교 수업에서 다루지 않은 부분이 공교육에서 다루지 않는 분야로 바뀌었습니다. 고등학생 수준을 뛰어넘는 문제에 대한 지적이라고 대통령실은 덧붙였습니다. 다음 날 홍보수석이 다시 한번 정리를 시도했습니다. 취지는 비슷했습니다. 쉬운 수능, 어려운 수능 난이도를 얘기한 게 아니라 학생들이 사교육으로 내몰리는 걸 막아보자는 거였다는 설명입니다. 같은 날 교육부는 수습에 더해서 잘잘못을 따지는 문책에 들어갔습니다. 6개월 만에 담당 국장을 경질했고 교육과정평가원 감사도 예고했습니다. 주말을 지나고도 이 논란이 계속되자 이번엔 여당이 나섰습니다. 수능에서 이른바 킬러 문항을 아예 빼기로 했습니다. 출제자가 변별력을 높이려고 손쉬운 선택을 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쉬운 수능을 내지는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수능 출제를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원장은 자리에서 물러났습니다. 오전에는 당정 발표가 있었고 사임 의사는 오후에 나왔습니다. 이렇게 오기까지의 과정 꼭 나흘이 걸렸습니다. 정부는 이런 기조가 올해 초부터 있었다고 했지만 정작 수험생들은 몰랐습니다. 또 그 과정이 너무 빨라서 혼란스러웠다는 걸 부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게다가 난이도가 어떻게 조정될지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없다 보니 오히려 학원에 더 의존하게 될 거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수능을 5달 앞두고 윤석열 대통령이 수능 출제 기조를 직접 언급한 이후 수험생과 학원가는 크게 술렁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문제를 낸다는 건지 추론할 자료가 없으니 공부하기가 더 어려워졌다는 겁니다. 전에 봤던 수능의 기출 문제를 안 풀어도 된다는 것인데 그렇게 따지면 수능의 본질을 잃었다고 생각을 해서 좀 좋지 않은 발언인 것 같습니다. 대입 담당 국장이 경질되고 수능 출제 평가 원장까지 사퇴하면서 출제 흐름을 바꿔야 하는지 비판도 나옵니다. 수능이 5개월 남은 이 시점에서 갑자기 그렇게 공고를 대통령이 말한다는 것은 충분히 큰 파장이 있을 수 있고 교사와 학부모들의 반발도 적지 않습니다.
온라인 카페에선 정부가 급조된 정책을 내놓아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는 비판이 잇따릅니다. 물수능 논란이 예견되는 올해의 수능 출제위원에 포함되고 싶지 않다는 얘기가 들릴 정도입니다. 교육 전문가들은 취지에 공감한다 해도 시기와 방법이 아쉽다고 지적합니다. 아무리 늦어도 수능 실전 테스트인 6월 모의평가를 보기 전에 새 출제 방향을 제시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혼란스럽고 뭐 이런 것들이 심정적으로 이해가 가고 뭐 이런 것들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좀 그런 장치들을 마련하면 더 좋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지만 사고력과 분석력을 보는 수능 시험의 본질이 흐려지고 단순 암기 비중이 높은 학력고사 시절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옵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교육 정책이 학부모들의 불안감을 자극해 오히려 사교육 의존도를 높인다고 꼬집습니다. 앞으로 남은 5개월 기간 동안에 어떤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체크를 해야 되고 집중해야 될지 문의가 올 수밖에 없고 또 학부모, 학생 입장에서는 모두 다 새로운 불안감이 생겼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정부가 사교육비를 잡으려고 한다면서도 초등학생 때부터 선행학습이 필요한 자사고나 외고를 존치하는 건 모순이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현재의 입시 과열 양상 자체를 손대지 않는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학생들의 고통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킬러 문항, 수능 본 지 오래된 분들은 이게 뭐지? 궁금하실 겁니다. 상대평가인 수능에서 변별력을 두기 위해 출제된 초고난도 문제를 이르는 말인데요. 가뜩이나 부족한 시험 시간, 맞힐지 틀릴지 모르는 문제에 매달려야 하는 수험생의 좌절감을 반영하는 듯한 용어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볼까요? 은행의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기 위해 고안된 자기 자본 비율 개념을 담은 지문을 읽고 직접 계산하는 문제를 들 수가 있습니다. 출제된 영역은 사회탐구의 경제가 아니고요, 국어입니다. 지난해 나온 기초대사량과 체중 증가율의 관계를 다루는 한 물리학 법칙 문제 또한 국어 영역의 대표적인 킬러 문항으로 꼽힙니다. 두 문항의 당시 정답률 각각 28%, 15%로 알려졌는데요. 이외 다른 영역에서는 정답률 2%대 문제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정상적으로 풀이를 하면 뭐 연습장 서너 페이지 나온다. 현재 수능 자체가 문항 수는 많고 풀이 시험 시간은 짧기 때문에 짧은 시간 안에 문항을 풀고 어려운 문항은 최대한 좀 숙고하는 시간을 확보해야 된다는 이런 강박이 있거든요. 그래서 유형화된 문제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풀면서 풀이 시간도 단축시키는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는 거죠. 잘 읽으면 풀지 못할 문제는 아니지만 시간을 줄이려면 사교육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 이 때문에 지적도 끊이지 않았습니다. 학문적으로 전문 지식이 있어야 풀 수가 있다. 지문 해석 능력과 무관한 문제들을 국어 영역에서 짧은 시간에 해결하도록 하는 건 잘못됐다는 일갈도 있었는데요. 그래서겠죠. 당정이 수능에서 킬러 문항을 배제하기로 결정한 배경일 겁니다. 하지만 이 때문에 그나마 덜 어려운 준킬러 문항이 등장할 거라는 예측도 나옵니다. 학생 간 변별력을 둬야만 하는 제도가 남아있는 이상 본질적인 해결책은 될 수 없다는 비판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려했던 최상위권의 변별력의 문제는 발생을 할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앞으로 그런 최상위권의 변별력 기론의 문제, 변별력을 확보하려고 했던 문제들이 바뀌어진 거죠. 앞으로 패턴의 변화에 따라서 또 학생들은 적응을 해야 되는 또 적응의 어떤 그 시점이라든지 또는 그런 또 문항들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된다라는 또 부담도 지금 동시에 발생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수능을 5개월 앞두고 발표된 지침에 수험생에 이어 일선 교육계에도 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박광원 원내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대입수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만 5살 초등학생 입학 논란에 이어 최악의 교육 참사라 불릴만 하다고 비판했습니다. 박 원내대표는 오늘 회의에서 수능을 앞둔 수험생과 학부모는 피가 마르는 심정이라며 이들을 안심시키고 수능이 안정적으로 치러질 수 있도록 교육이 긴급 현안 질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윤 대통령과 교육부는 하루빨리 이 혼란을 수습해야 한다며 수험생과 국민에 사과하고 준비하지 않은 전환은 혼란을 가져오는 만큼 올해 수능은 기존 방향과 기조를 유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장마철을 앞두고 수해 현장을 찾아 점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산사태가 있었던 현장을 가봤습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지원 기자. 네, 지난해 산사태가 발생한 강원도 횡성입니다. 네, 작년에 산사태가 있었던 지역. 지금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에 비가 예보가 되어 있죠. 이 습한 기온이 조금씩 올라오는 거 보니까 아마 곧 장마가 올 것 같습니다. 이 장마철이면 가장 우려되는 재난 가운데 하나죠. 바로 산사태입니다. 지금 저희가 있는 곳이 지난해 8월 산사태가 발생한 마을입니다. 강원도 횡성군 청일면에 있는 산골 마을인데요. 일단 작년 산사태 당시에 이 마을 상태가 어땠는지 자료 영상 보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 당시 마을엔 토사가 밀려와서 쑥대밭이었습니다. 새벽에 산사태가 발생했는데요. 상류 경사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산 아래 농막과 차량, 진입로를 덮쳤는데요.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주민 5가구 7명이 꼼짝없이 고립됐습니다. 천신만고 끝에 좁은 길을 뚫어서 5시간 반 만에 모두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네, 저희 취재진이 있는 이곳이 지난해 저희 후배 기자가 이곳에서 생방송을 전해드렸던 산사태 당일날 정면을 전해드렸던 그런 곳입니다. 자, 그때 당시에 이 누런 토사가 했던 마을길 진입로는 이제는 멀쩡해졌는데요. 바로 옆에 좀 수로를 보시죠. 이 수로가 아직 엉망입니다. 위에 상류에서 굴러내려온 바위라든지 돌이라든지 토사라든지 그대로 있는데 아직까지 정비가 전혀 되지 않아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요. 주민들은 이 전체적으로 개울이 올라갔다고 합니다. 굉장히 범람 등 여러 피해가 있을 수 있고요. 자,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산사태 직격탄을 맞은 곳입니다. 이게 사람은 살지 않던 농막이었는데요. 농막의 지붕이 완전히 뜯어서 굉장히 위험해 보이고 이 옆에 전선이라든가 이 가전제품, 이 선풍기인데요. 여러 가지가 그대로 난잡하게 놓여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그 농기구들이 있는데 이 집주인이 이 보상 문제로 아직 치워지는 게 좀 늦어지고 있나 봅니다. 자, 이쪽을 좀 보겠습니다. 이게 이 건축물 옆에 있는 옹벽인데요. 지금 보시다시피 굉장히 비스듬히 쓰러져 있죠. 지금도 위험해 보이는데 비가 더 나와서 아래쪽으로 더 내려오면 바로 옆에 있는 집, 멀쩡한 집까지도 2차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보신 것처럼 이게 사고 이후 10달이 지났는데요. 이 잔해가 다 치워지지 않았습니다. 복구 공사가 늦어지고 있는 건데요. 복구는 이 산사태가 시작된 꼭대기 지역과 산 아래 마을 주변이 별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산사태가 시작된 꼭대기에는 현재 사방댐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구규림이라서 공사가 일찍 시작됐는데요. 반면 산 아래쪽은 아직 시작도 못했습니다. 사유지가 참 많기 때문인데요. 여러 달 동안 이 땅 주인을 찾기 위해 했지만 주민 동의를 다 얻지 못하고 주인을 찾지 못한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야 이 공사 업체를 선정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5달 정도는 공사를 진행해야 됩니다. 꼼짝없이 올 여름은 그냥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마을 개울 높이가 토사와 바위로 많이 올라온 상태에서 산사태도 걱정이지만 올 여름 범람도 우려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1년이 다 됐는데도 아직 복구가 안 된 상황. 뭐 당장 올 여름 추가 피해도 우려가 되는 것 같고요. 다른 현장도 가봤다고 하는데 그곳은 좀 어땠습니까? 네, 앞서 저희가 지난 주말에 그쪽을 촬영했는데요. 강원도 횡성군 둔내면 지역입니다. 여기서 차로 한 30-40분 정도 가면 되는 곳인데 그곳 역시도 지난해 8월에 산사태가 발생한 곳입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작년에 그 산사태 발생 당일날 출연했는데 인명피해가 있었던 곳입니다. 자료 영상 보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둔내면 산사태는 정오쯤에 발생했습니다. 이 가정집이 수십 미터를 밀려 내려왔는데요. 집 안에 있던 70대 어르신 한 분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안타깝게도 숨졌고요. 주택 지붕만 보일 정도였고 현장 진입이 어려울 정도로 이 현장에 토사가 가득했습니다. 네, 토요일날 가본 둔내면 현장 역시 현재 복구 공사가 한참 진행되고 있습니다. 돌무더기를 깔고 수로를 내고 있습니다. 지금 6월인데 공사가 많이 늦었죠. 지난달에서야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산사태 원인으로 꼽히는 산 꼭대기에 있는 태양광 시설 때문입니다. 앞서 지난해 10월에 이 둔내면 산사태는 태양광 시설 때문이라는 정부 공식 발표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태양광 시설이 붕괴에 취약하고 이 빗물이 태양광 패널을 타고 한쪽으로 몰리면서 산사태를 발생시켰다는 건데요. 하지만 이후에 수사는 지지부진했고 책임 공방 속에 복구 공사는 뒤로 밀렸습니다. 이달 말쯤 빠르면 완공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장마철 전에 복구가 마무리될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나라 참 산림 면적이 넓죠. 전국에 이 산사태 위험 지역 많습니다. 산을 헤집어서 집과 건물을 짓고 태양광 시설 등을 만든다면 당연히 경사지가 생기고 산사태 위험이 크겠죠. 일단 산사태가 발생하면 그 속도는 사람이 빠져나오기 어렵습니다. 기상예보를 미리 확인하고 지금 자막으로 나가고 있는데요.
이 산사태 전조 증상이 보이면 즉시 대피해야 됩니다. 네, 자연산지도 있고요. 급경사지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로 옆에 비탈면도 있고요. 우리가 주거지 인근에 이 재해위험지구라는 곳도 있습니다. 굉장히 산사태가 날 수 있는 지역은 너무나 우리 지역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정비를 잘 해서 이번 장마철에는 산사태 없이 무사히 잘 넘어갔으면 합니다. 네, 지금까지 강원도 횡성에서 YTN 지환입니다. 네, 현장 전해드린 대로 특히 지난해 피해를 봤던 지역은 이제 대비를 좀 서둘러야겠습니다. 올 여름 장마가 닷새 뒤에 시작된다는 예보가 나왔습니다. 오늘과 내일도 비가 오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서 자세히 들어보겠습니다. 김민경 기자. 네, 김민경입니다. 네, 일단 비 소식부터 보겠습니다. 이 비가 오면 좀 더위는 꺾이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서울 기준으로 어제 34도까지 올랐던 낮 기온이 오늘은 28도에 머물겠습니다. 특히 내일은 25도까지 떨어지면서 불볕더위 기세가 꺾이겠습니다. 비의 양은 많지는 않겠습니다. 전국적으로 10에서 60mm, 제주도 산간에는 70mm 이상이 예상됩니다. 다만 북쪽 찬 공기와 남쪽 따뜻한 공기가 부딪히며 비구름이 발달해서 곳곳에 천둥과 번개와 돌풍이 동반될 가능성이 큽니다. 네, 장마 예보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북태평양 고기압이 확장하면서 정체전선이 북상해 이번 일요일, 그러니까 25일쯤 제주도에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정체전선에 의한 비는 장맛비를 말합니다. 보통 제주도 장마가 6월 19일에 시작하기 때문에 올해는 6일 정도 늦은 겁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 확장 정도에 따라 일요일에는 제주도뿐만 아니라 남부 일부에도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문화생활과학부에서 YTN 김민경입니다. 오늘부터 아이가 갑자기 굉장히 어두워지고 아이가 이제 다쳐서 오고 학원에서 갔을 때도 맞아서 오고 사이버 테러하고 이게 다 원하는 마음에 내 가슴 속을 뒤져 할 말을 찾지 공부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교과서야 성실해라 나도 그러지 못했잖아 사랑해라 아니야 그건 너무 어려워. 네, 학교폭력 피해자를 대리한 항소심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패소하게 한 권경애 변호사가 정직 1년 징계를 받았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는 어제 오후 징계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고 권 변호사에 대해 정직 1년을 내리기로 의결했습니다. 위원회는 권 변호사가 변호사의 성실 의무를 위반한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변협조사위원회는 2달 동안의 조사와 내부 검토를 한 뒤 권 변호사에게 정직 6개월 이상 중징계를 할 것을 징계위에 건의했는데 이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했습니다. 학폭 피해자 어머니 이기철 씨는 변협 관계자들 역시 심각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으면서도 고작 정직 1년을 의결했다며 딸을 2번 죽이고 자신도 죽인 결과라고 오열했습니다. 오늘 YTN 인터뷰에서도 울분을 토했습니다.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변호사법이 안 돼서 영구 제명이 안 된다 그런 말 들었지만 그렇다 그러면 5년 제명이라도 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나올 거라고 얘기들도 했고요. 근데 조사위원이 이 6개월을 얘기를 하는 그 보도를 보고 너무 기가 막혀서 어제 제가 회의에 가만히 있을 수 없어서 갔던 거고요.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해놓고서 이제 와서 무슨 건강상의 얘기를 하냐고요, 저한테. 그리고 징계위원한테 얘기를 하냐고요. 그날 저한테도 자기가 아팠다고 얘기를 하길래 제가 그랬어요. 당신 눈에는 내가 지금 괜찮아서 지금 살아있는 줄 아냐고 그렇게 보이냐고 내 앞에서 아프다 소리를 어떻게 하냐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래도 사람으로서의 도리를 제가 저한테 하기를 바랬고요. 연락을 기다렸어요. 근데 그런 태도를 이제는 다 저버렸기 때문에 저도 일말에 인간에 대한 감정 던졌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든 다 할 거예요.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이 세계 28위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특히 재정과 조세 정책 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정부 효율성은 최근 5년간 9단계나 뒤로 밀렸습니다. 보도에 오인석 기자입니다.
해마다 스위스 국제경영개발대학원 IMD는 OECD 국가와 신흥국 등 64개 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통계와 설문 자료를 종합해 발표합니다. 평가 대상은 경제 성과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등 4대 분야입니다. 올해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 종합 순위는 28위로 전년보다 한 단계 하락했습니다. 재작년 23위에서 지난해 27위로 떨어진 뒤 올해 다시 순위가 뒤로 밀린 겁니다. 세부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고용률, 소비자 물가 등이 반영된 경제 성과는 22위에서 14위로 8단계나 큰 폭으로 상승했습니다. 반면 정부 효율성은 2단계 떨어지며 38위에 머물렀습니다. 특히 정부 효율성은 2018년 29위에서 하락해 최근 5년간 순위가 9단계나 뒷걸음질 쳤습니다. 무엇보다 재정 상황 악화가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재정 적자와 국가 채무 규모가 커지면서 재정 분야 평가 순위는 올해 40위까지 밀렸습니다. 개인 세부담으로 근로 의욕을 떨어뜨리는 조세 정책에 대한 평가도 5년간 9단계나 하락했습니다. 기업 효율과 인프라 분야 순위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정부는 이번 IMD 평가를 통해 정부 효율성이 국가 경쟁력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재정준칙 입법화 등 건전 재정 노력을 한층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3대 구조개혁과 규제개혁 등 경제 전반의 체질을 개선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올해 IMD 평가에선 에너지 수출국의 순위가 큰 폭으로 상승한 가운데 지난해 순위가 낮았던 바레인과 말레이시아가 우리나라를 제쳤습니다. YTN 오인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신설하는 드론 작전 사령부가 조기에 완벽한 작전 수행이 가능하도록 차질 없는 출범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당부했습니다. 한 총리는 오늘 정부 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북한은 최근에도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도발 행위를 멈추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를 흔들어 보려는 어떠한 시도도 결코 성공하지 못한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며 정부는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철저한 대응 태세를 유지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투자를 당부했습니다. 추경호 부총리는 오늘 오전 서울 전경련 컨퍼런스 센터에서 연 기업인 간담회에서 빠르고 강한 경기 반등을 위해선 창의와 혁신에 기반한 민간의 역할이 필수적이라며 선제적이고 과감한 투자와 적극적인 글로벌 시장 개척을 당부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2년 만에 임시투자세 공제 제도입을 통해 대기업과 중견기업에 최대 10에서 11%포인트, 중소기업은 최대 13%포인트 더 많은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며 이런 기회를 활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82년 역사의 서울 백병원, 오늘 이사회를 열고 문을 닫을지 최종 결정합니다. 20년 동안 쌓인 1,700억 원이 넘는 적자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라고 하는데 병원 의료진과 직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기정훈 기자. 예, 사회정책부입니다. 네, 오랜 기간 서울 도심에 있었고 규모도 꽤 큰 병원인데 이런 병원도 고민할 만큼 폐원을 고민할 만큼 어려운 겁니까? 그렇습니다. 서울 백병원의 운영 주체인 학교법인 인재학원은 지난 2004년 이후 20년 동안 서울 백병원의 누적 적자가 1,745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도심이 공동화되고 주변 인구가 줄어들면서 적자가 거듭되어 왔다는 건데요. 인재학원은 병원을 살리기 위해 노력할 만큼 했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17년 276개였던 병상수를 122개까지 줄이고 인건비 절감을 위해 레지던트, 전공의를 받지 않는 인턴 수련병원으로 전환하기도 했습니다. 병동을 리모델링하고 매년 30억에서 50억 원씩 투자하며 노력했지만 적자를 벗어나지 못했고 결국 폐원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양병원이나 전문병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모색했지만 이를 검토한 컨설팅 업체도 중구에서의 의료 사업은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백병원은 지난 1941년 백인재외과병원이란 이름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폐원이 결정되면 개원 82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서울 도심의 의료 공백이 우려됩니다. 폐원은 언제 어디서 결정됩니까? 예, 잠시 후인 오후 3시에 열리는 이사회에서 결정합니다. 서울 백병원의 경영 정상화 TF가 이달 초 폐원하는 안을 제안했는데요. 이 안을 이사회가 의결하는 겁니다. 폐원이 결정되면 말씀하신 대로 서울 도심, 특히 강북 지역의 의료 공백 우려가 커질 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최근 10여 년 동안 서울 강북 지역의 대형 병원들이 잇따라 문을 닫았는데요. 지난 2008년 이대 동대문 병원이, 2011년엔 중앙대 용산병원이 문을 닫았습니다. 또 2019년엔 동대문구 제기동의 성바오로 병원이, 2021년엔 중구 묵정동의 제1병원이 각각 폐원했습니다. 문을 닫게 되면 당장 의료진과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예, 법인 측은 폐원할 경우에 교직원들을 형제병원, 즉 다른 지역의 백병원 등에서 고용을 승계한다는 입장이지만 반발은 만만치 않습니다. 서울백병원 교수협의회는 기자회견을 열고 현재 경영난은 서울백병원을 키우지 않은 법인의 경영 전략 때문이지 교직원 때문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제적 이유만으로 폐원을 결정하고 환자와 교직원을 흔들어서는 안 된다면서 회생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 대화하자고 법인에 요구했습니다. 서울백병원 노조가 속한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도 어제 폐원 계획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노조는 재단 측이 경영 상황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은 채 졸속으로 폐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서울시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폐원을 대신한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서울백병원의 폐원은 서울 중구 지역 주민과 서울 시민의 건강과 생명이 직결된 사안이며 구성원들에게는 수년 혹은 수십 년 일해온 직장을 하루아침에 잃게 되는 중차대한 사안이다. 서울 한복판 금싸라기 땅에 위치한 서울백병원을 지역 주민들의 건강을 위한 사회적 공익은 내팽개친 채 건물을 매각하거나 수익용 건물로 변경해 개발 이속을 챙기려는 속내외에는 아무런 정당성이 없다. 네, 서울 한복판의 금싸라기 땅 이런 말이 귀에 들어오는데 만약에 폐원하게 되면 병원 건물이 궁금합니다. 상업용 건물로 쓰이는 건가요? 예, 당연히 그럴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인 측이 폐원을 추진하는 배경에는 서울백병원 부지가 명동의 번화가 바로 앞이라는 점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상업적 가치가 그만큼 크다는 것이죠. 특히 지난해 6월 교육부가 사립대학 기본재산 관리 안내 지침을 개정한 영향도 있는데요. 사립대 법인이 교육에 활용하지 않는 토지나 건물 등 유휴 교육용 기본재산을 수익용으로 용도 변경하는 허가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따라 서울백병원 부지를 상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린 셈입니다. 병원 부지의 부동산 가치는 어림잡아 2천억에서 3천억 수준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네, 당연히 서울 시민들도 불편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서울시 입장 전해주시죠. 예, 서울시와 중구 등 관할 지자체도 서울백병원의 폐원 추진에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관계자는 폐원할 경우 취약계층의 피해나 의료 공백 발생 가능성이 없는지 살펴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민간 의료기관이라 서울시가 지원금을 주면서 유도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는 입장입니다. 중구는 공문을 보내 폐원을 만류했습니다. 중구는 지난주 서울백병원 측에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진료기능 유지 요청이란 제목의 공문을 보내 병원 운영을 계속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공문에서 서울백병원은 필수의료 공공의료의 역할을 충실히 담당해왔다며 서울백병원이 중구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함께 수행하기를 요청드린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사회에서 결과가 바뀔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의료계 대부분의 시각입니다. 결국 서울 도심의 대형 병원이 경영난으로 폐원 수순을 밟는다는 사실은 최근 응급실 뺑뺑이 사망 사건 등으로 불거진 필수의료 부족 사태와 함께 우리 보건의료계가 처한 슬픈 현실을 보여준다는 분석입니다. 지금까지 사회정책부에서 YTN 기정훈입니다. 인천에 있는 한 사설 구급 업체가 기도에 관을 삽입하는 시술에 사용되는 윤활제 유효 기간을
고의로 조작했다는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이 업체의 문제는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안동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해부터 인천에 있는 사설 구급업체에서 응급구조사로 일했던 A씨. 몇 달 전 구급차에 있던 기도 삽관용 윤활제의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A씨는 업체가 유통기한을 내년 여름으로 늦춘 라벨을 새로 붙여서 문제를 덮었다고 주장합니다. 검열 일주일 전인가? 며칠 안 남았을 때 책상에 인큐베이션 젤 2개가 놔져 있는 거예요. 조작했던 그 스티커 그거 붙여놓으면 된다고. 그래서 그걸 붙여놓고 갖다 주래요. 법으로 정해져 있는 인력과 시설 기준도 제대로 따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특수구급차의 80%에는 응급구조사와 운전자를 2명씩 둬야 하지만 실제 가용 인력은 여기에 못 미칩니다. 업체는 또 사무실과 가까운 일반 주차장에 구급차를 댔습니다. 구급차 유지와 관리를 위해 일정한 규격과 시설물을 갖춘 주차장을 이용하도록 한 기준도 지키지 않은 겁니다. 또 A씨는 동료 직원과 함께 급여가 장기간 밀려 결국 업체를 그만뒀는데 한 달치는 여전히 받지 못했을 뿐더러 폭행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6달까지도 기다렸는데 저희한테 미안하다는 소리도 안 하시고 고맙다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그게 밀린 게 당연하다는 것처럼 파일철 모서리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그런 일 있으면은 그냥 얘기를 해 그런 식으로 행동을 하셨거든요. 업체 측은 법규 위반 사실과 A씨의 주장을 모두 부인합니다. 주차장 문제나 인력 문제나 그런 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어요. 다 해결된 거예요. 인천시청은 윤활제는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에 속해서 점검 대상이 아니라며 처벌할 근거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인력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등록되지 않은 주차장을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기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릴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안동준입니다. 그제 새벽 5시 20분쯤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에 있는 도로에서 전기 택시가 신호등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60대 택시기사 A씨가 크게 다쳐 병원으로 옮겨져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속도를 줄이려고 했지만 차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면서 급발진 사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오늘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사고 기록 장치 분석을 맡겨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입니다. 교제폭력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동거녀를 보복 살해한 3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은 오늘 보복 살인과 사체 유기 등 혐의를 받는 30대 남성 A씨를 구속 기소했습니다. A씨는 지난달 26일 서울 시흥동에 있는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동거녀인 40대 여성을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사건 발생 2시간 전 피해 여성에게 폭행 혐의로 경찰 신고를 당하자 이에 앙심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살인을 저지른 걸로 드러났습니다. 미국과 일본 기업이 개발한 치매 신약이 곧 미국에서 정식 승인을 받을 걸로 보입니다. 우리나라 식약처에도 이 약의 허가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미국 바이오젠과 일본 에이자이가 공동 개발한 치매 신약 레카네밥. 이 치료제는 치매에 유력한 원인 물질로 알려진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를 공략합니다. 베타 아밀로이드가 비정상적으로 응집하면 치매를 유발하는데 베타 아밀로이드가 뭉치는 걸 억제하는 원리입니다. 레카네밥은 임상시험에서 인지기능 개선 효과가 27%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단순히 치매 증상을 완화하는 것이 아니라 인지기능을 개선한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So lecanemab is in a class by itself. Where the data is suggesting that there are clear clinical benefits, and the biomarker data also suggests that it removes amyloid plaques. 이런 유효성을 인정받아 앞서 미국 FDA는 올해 1월 레카네밥을 가속 승인했습니다. 가속 승인은 유효성을 추정할 수 있을 때 임상 데이터가 모두 수집되기 이전에 사용을 승인해주는 제도입니다. 이후 모든 임상 데이터가 갖춰지자 미국 FDA 자문위원회가 지난 9일 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레카네밥의 정식 승인을 권고했습니다. FDA는 다음 달 초 정식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신속 승인 때는 보험 적용이 안 되지만 정식 승인이 나면 보험 적용이 돼 더 많은 환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레카네밥의 연간 약값은 약 26,000달러, 3,300여만 원입니다. 에자이는 최근 우리 식약처에도 레카네밥의 허가를 신청했는데
내년 하반기에 허가 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미국 일라이 릴리가 개발 중인 치매 신약 후보 물질 도나네맙이 임상시험에서 35% 인지 기능 개선 효과를 보여 또 다른 치매 신약 탄생을 예고했습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양국 관계 안정화 필요성에 뜻을 같이 하고 이를 위한 고위급 대화를 계속하기로 했습니다. 매슈 빌러 국무부 대변인은 결과 자료를 통해 양측은 양자 관계의 주요 우선순위와 다양한 글로벌 및 영내 이슈에 대한 솔직하고 실질적이며 건설적인 논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블링컨 장관은 오판 위험을 줄이고자 모든 범위에 걸친 열린 소통 채널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미국은 치열하게 경쟁할 것이지만 관계가 갈등으로 비화하지 않게 책임감 있게 관리할 것임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따라 지난 2월 정찰 풍선 갈등 이후 상호 실질적 소통의 부재 속에 악화일로를 걷던 양국 관계가 대화 있는 갈등과 경쟁 국면으로 접어들 토대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하지만 시진핑 주석, 중국을 방문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날 때 5년 전과 달리 상석에 앉아 접견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1박 2일 동안 이어진 방중 협의에서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베이징 강정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인민대회당에서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과 만났습니다. 이번 회담에 나섰던 미중 외교 라인이 모두 모여 마주보고 앉았습니다. 시 주석은 그 가운데 자리 잡아 상석에서 회의를 주재하는 모양새였습니다. 5년 전 트럼프 행정부 때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시 주석을 접견했던 것도 같은 방이었습니다. 당시 시 주석이 폼페이오 장관과 나란히 앉아 손님으로 예우했던 것과 지금은 대조적입니다. 都新鲜的这个法案能够为稳定中美关系多发挥积极作用。 블링컨 장관은 시 주석 접견을 마친 뒤 이틀간의 방중 일정을 마무리하는 기자회견에 나섰습니다. 미중 관계 안정을 위한 고위급 대화 재개를 이번 공식 회담의 성과로 꼽았습니다.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중국의 역할도 촉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China is in a unique position to press Pyongyang to engage in dialogue and to end its dangerous behavior. 중국으로부터 러시아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전했습니다. 1박 2일 꽉 찬 방중 일정을 모두 마친 블링컨 장관은 21일 열리는 우크라이나 재건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영국 런던으로 출발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침몰한 여객선 타이타닉호의 잔해를 보려는 관광객을 위해 운영되는 심해 잠수정이 사람을 태운 채 실종돼 미 해안 경비대가 수색에 나섰습니다. 영국 BBC와 가디언, 미국 AP통신 등 외신은 현지 시간 19일 보스턴 해안 경비대가 해저 탐사 업체 오션게이트 익스페디션사의 잠수정 타이탄을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잠수정에는 영국의 억만장자 사업가이자 탐험가인 해미시 하딩, 이 잠수정 업체의 최고 경영자 스톡턴 러시 등 5명이 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안경비대는 잠수정 타이탄이 물에 들어간 지 약 1시간 45분 만에 연락이 끊겼으며 현 시점에서 이른 시간에서 96시간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출범 후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한 클린스만호가 오늘 밤 대전에서 피파 랭킹 75위 엘살바도르와 평가전을 치릅니다. 클린스만호가 지금까지 상대했던 콜롬비아와 우루과이, 페루는 모두 피파 랭킹이 우리보다 높은 남미의 강호들이었다면 엘살바도르는 상대적으로 전력이 약하다는 평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공식 기자회견에서 주장 손흥민을 후반전에 기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비구름이 내륙으로 점차 유입되면서 서울에도 약하게 비가 내리거나 빗방울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흐린 날씨 속에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크게 오르지 못하고 있는데요. 현재 서울 기온은 24.8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8도가량이나 낮습니다. 갑자기 크게 벌어지는 기온차에 건강 잃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레이더 화면을 살펴보시면 서해상에서 유입된 비구름이 내륙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 서해안과 서울 일부, 호남 서해안에 비가 내리고 있는데요. 비구름은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해 내일까지 이어지겠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제주 남부와 산간에 70mm 이상, 그 밖에 전국으로는 10에서 60mm가 되겠고요. 일부 지역에서는 벼락과 돌풍이 동반되는 곳도 있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은 어제보다 2에서 6도가량 낮겠습니다. 서울 한낮 기온 28도, 대전과 대구, 광주 모두 30도로 예상됩니다. 비는 내일 오후에 서쪽 지방부터 점차 그치겠고요. 목요일에는 중부 내륙에 산발적인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일요일쯤에는 정체전선이 북상하면서 제주도에 올여름 첫 장맛비가 내릴 전망입니다. 오늘과 내일 비가 내리는 지역에서는 가시거리가 짧고 또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겠습니다. 차간 거리를 넉넉히 두는 등 교통 안전에도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서울 상암동 야외 스튜디오에서 YTN 윤수빈입니다. 이상으로 뉴스 앤 이슈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더 뉴스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